다음은 존경하는 정성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총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기도 양주 출신의 정성호 의원입니다. 오해를 풀기 위해서 국감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한두 가지 좀 묻겠습니다. 총장님 그 민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라고 한 단체 알고 계시죠? 네. 이게 1988년도에 창립됐습니다. 그 당시는 잘 아시겠지만 전두환 정권의 마지막 시기였고요. 그 당시 우리 법조계에서도 민주주의가 침해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이 박탈당한 그런 상황에서 다수의 법조인들이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이나 검찰도 권력의 신여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제 역할을 못했다고 하는 게 그당시 국민들의 심정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민주주의 회복과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젊은 변호사의 주축에서 만든 단체입니다. 이 민변이 반국가 단체로 판결 받았습니까?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아니 저는 그러니까 그건 답변만 해요. 그러니까 민변이 반국가 단체입니까? 이적 단체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저도 않습니다. 민변을 창립한 조영래 변호사님을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예, 어쨌든 민변은 반국가 단체도 아니고 이적 단체도 아니고 더구나 또 좌파 단체도 아닙니다. 물론 진보 보수를 이렇게 아주 획일적으로 또 단순화해서 평가할 때 진보적인 변호사 단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겠지만 좌파 단체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민변 회원을 한 30년 가까이 회원입니다. 민변이 일관되게 우리 법조에 대해서는 법관의 독립, 재판의 독립을 주장했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 수사의 독립 일관되게 주장해왔습니다. 그들이 일관되게 써왔기 때문에 그래도 뒤에 계신 분들이 정책 간섭에 조금이라도 좀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우리 윤 총장께서 직접 경험했던 제가 아까 이철희 교수의 진술서 의견서도 좀 같이 말씀드렸지만 그 수많은 외압들 그야말로 노골적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있었던 정책 위압들이 서서히 가고 있는 그런 겁니다. 사실은 법원도 마찬가지예요. 수사해 보셔서 알겠지만은 양승태 그 코트의 이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이라든가 또 지금 전직 대통령이 어떻게 퇴임됐습니까? 국민의힘에 의해 갖고 헌법 절차에 의해 갖고 탄핵을 통해서 그 탄핵 국회 의결 과정에서도 지금 야당 의원들 다수가 찬성했습니다. 다수의 그 당시 여당 의원도 찬성해서 국회 3분의 2 의결을 거쳐갖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됐던 겁니다. 그 과정에서 그야말로 국가 권력을 남용했던 최순실이라고 어떤 사인의 그런 어떤 국정농단이 드러났고 그게 탄핵의 주요 원인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도 일관되게 민변이 주장한 게 사법부의 독립, 검찰 수사의 독립 이런 거 주장했던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저는 정치를 그렇게 크게 오래 하지는 않았지만 초선 때도 법사에 있었고 또 법률 담당 부대표를 정당에서 한 2년 했었고 또 삼성이 됐고 왔을 때도 법사에 있었고 좀 다시 법사에 왔습니다. 일관되게 제가 그 과정에서 법률 담당 부대표도 하고 당의 수석 대변인도 하고 원내 수석 부대표도 했습니다. 다른 당직도 맡고 상임위원장도 2번 맡고 특위위원장도 맡았었습니다. 일관되게 정치를 사법화하는 행태 정치적 사건을 국회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검찰이나 법원에 보내는 게 정말 어리석습니다. 그리고 사법을 검찰을 법원을 정치에 예속시키려는 시도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논평내서는 안 된다. 저는 대변인이나 수석 때 일체 그런 말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작금의 국회 사태를 보면 제가 그게 부끄럽다는 겁니다. 국회의원들 끊임없이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을 검찰에 떠넘기고 법원에 떠넘기는 게 현실이에요. 그런 면에서 총장이 엄정하게 중립적인 의지를 갖고 있다고 믿고요. 얘기를 안 하려고 했지만 제가 도저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국회 선진화법 위반 사건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수사에 알아서들 하시겠지만 이 국회 선진화법도요. 기억을 좀 되살려 주면은 2012년도 5월 달 18대 국회 마지막에 그 당시 여당의 당대표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결단으로 그 당시 야당의 김진표 대표의 결단으로 그게 합의해 갖고 통과된 겁니다. 그래서 19대 때는 단 한 번의 몸싸움이 없었어요. 20대 와갖고 이 처음 벌어진 사건입니다. 저는 이게 엄정하게 처리돼야 그래야 국회가 정상화됩니다. 이게 그야말로 국회에서 일어난 사건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검찰까지 떠밀렸습니다. 이거 지지부진할까 안 돼요. 정기국회가 12월 9일 날 끝납니다. 지금 국정감사뿐만 아니라 정기국회 회기 중에 다음 주부터 예산심사들하고 법안심사 들어가는데 국회의원들 소환하기 불가능할 겁니다. 이제 12월 딱 들어가면 전체 국회가 예산 국면이 돼갖고 여야간에 굉장한 어떤 줄다리기가 있을 거예요. 소환하기 불가능하죠. 12월 9일 끝나면 제가 정치하면서 12월 9일 이후에
임시가 또 소집 안 된 적이 없습니다. 또 한 달째 임시가 소집될 겁니다. 그럼 또 내년에 넘어가요. 그럼 내년 넘어가면 바로 아시겠지만 선거 국면입니다. 각 정당이 공천 때문에 그야말로 그냥 피튀기는 투쟁이 내부 투쟁이 벌어지는 그런 시기가 온 겁니다. 결론을 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검찰이 이렇게 갖고 있다고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사실요. 저는 뭐 수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소환 없이 소환 없이 그냥 바로 기소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건 여러분들 알아서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이 수렁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관련해 갖고 하나 더 또 일부 오해가 있는 것 같으니까요. 그 국회에서 이거 뭐 속기록에 남기기 위한 겁니다. 관계는 없고. 그 국회에 그 어쨌든 여야 간에 그 당시 여러 가지 그 소용돌이 속에서 출입문을 부쉈는데 그 영상에는 민주당 당직자들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이게 6명이 소환받았지만 그 검찰에서 보여준 영상에는 민주당 당직자는 단 한 명도 없다. 이건 하나 좀 밝히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쨌든 검찰이 빨리 이 수렁에서 벗어나는 길은 법과 원칙에 의해 갖고 빨리 처리해 갖고 기소를 하는 게 아닙니다. 죄가 증거에 의해 갖고 죄가 있으면 기소하는 거고 죄가 없으면 혐의 없으면 종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그대로 갖고서 다른 정무적인 판단 갖고서 12월 1월까지 넘어간다고 하면은 그게 그야말로 검찰이 여전히 정치적인 그런 소용돌이 속에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는 조국 장관 관련해서도 웬만하면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총장께서 취임할 때 이런 말 하셨습니다. 취임 때가 아니죠. 청문회 인사한 말에 기억나실 겁니다. 헌법체제의 핵심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본질을 지키는데 형사법 집행의 역량이 집중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 기억하시죠? 맞습니다. 이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본질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과연 조국 사건이 무슨 또 국기에 관계된 사건입니까? 저는 이것도 뭐 당연히 증거가 나오면 나오는 대로 안 나오면 안 나오는 대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다만 그동안의 과정이 국민들이 보기에 공정하지 않았다, 나이스하지 않았다, 깔끔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뭐 압수수색이라든가 참고인조사, 피의자 신문 과정들 모든 다 중계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사실요. 수사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나이스한 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이거 갖고서 계속 끌고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야말로 검찰이 정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정치를 하려고 한다는 오해를 받지 않으려고 하면은 빨리 이걸 좀 스마트하게 윤석열 총장답게 두 사건을 좀 적절하게 마무리하기를 촉구하는 걸로 질의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도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수사부장님, 예. 자제하려고 했는데 뭐 백혜련 의원님, 정성호 의원님 이렇게 여러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헌법재판소에 가가지고 한번 질의를 했던 건데 공공수사부장님께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2007년 7월 26일로 기억되는데 헌법재판소 결정이 하나 바뀝니다.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간의 권한쟁의를 그전에는 허용을 하지 않았죠. 왜냐? 의회주의, 대화 타협을 전제로 하는 의회주의 본질, 그 다음에 다수결의 원리, 또 정치를 사법에 의존하는 경향을 우려해서 허용하지 않다가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간의 권한쟁의 심판을 허용하는 2007년 7월 26일 결정내가 있습니다. 지금 뭐 엄벌을 하라고 백혜련 의원님께서 강변을 하셨는데 법과 원칙대로 수사하십시오. 다만 그날은 의회주의에 있어서 가장 대원칙 중에 하나인 다수결의 원리를 불법 사보임으로 인해서 인위적으로 만든 거예요. 거기에 저항해서 국민들께 알리기 위해서 저희들은 평화적으로 저항하는 과정에 있었다. 그 위에 거는 공공수사부장님과 총장님께서 수사하시면서 법과 원칙대로 잘 알아서 하십시오. 총장님, 네. 대검 감찰본부장 협의 언제 끝났습니까? 법무부하고? 협의를 한 사실은 없고요. 네. 법무부에서 공모 절차를 통해서 선정을 하니까 그게 언제쯤입니까? 모르겠습니다. 진행되는 과정을 모르고 최근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데 참 문재인 정부의 이 꼼수 이제 놀랍지도 않습니다. 지난 월요일 15일 날 우리가 법무부 국감을 했거든요.
근데 어제 한동수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죠. 한동수를 대검 감찰본부장으로 임명한다고 보도자료를 내요. 그리고 오늘 대검 국감입니다. 그런데 한동수를 내일 임명한다는 거예요. 법무부 국감 전에 이게 알려지면 법무부 또 차관을 상대로 또 저희들이 왜 편향된 인사를 하느냐고 따졌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한동수 감찰본부장이 올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면 저희들이 또 따졌겠죠. 절묘하게 법무부 국감 다음 날 발표하고 대검 국감 다음 날 임명을 하는 거예요. 이제 놀랍지도 않습니다. 예. 지금 감찰본부장 공석인 게 지금 몇 달 됐죠, 지금? 한 석 달 됐죠? 제가 취임하기 아마 전에 그렇게 될 겁니다. 사표를 했으니까 한 3달 조금 예, 넘은 것 그렇게 될 겁니다. 제가 공수처장 임명은 문재인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송기영 간사가 법 좀 보고 이야기하라. 이렇게 바로 반박을 했어요. 지금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7명인데 기본적으로 친정부 친여 인사가 4사람이에요. 이 과반이 넘죠. 그리고 거기서 2사람을 추천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이 입맛에 맞는 사람을 임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마치 법을 모르고 하는 것처럼. 이런 때 또 대통령이 정 2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 추천을 했는데 임명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또 절묘하게 만들어 놨어요. 임명 안 하고 버티고 있으면 국회의장이 인사추천위원회 열자 라고 하면 또 여는 거예요. 열어가지고 거기서 한 명이 공수처장 새로 뽑자 라고 하면 또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대로 하자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괴물이라는 겁니다. 예. 한쪽에서는 특수부 없애자고 그걸 검찰개혁인 양 부르짖고 또 한쪽에서는 괴물 같은 특수부를 하나 더 만들겠다고 하니 저 유재수 경제부시장 부산 경제부시장 사건 알고 계십니까? 동부지검에서 동부지검에 네, 있죠. 지금 처리하고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수 금융위원회 당시 금융정책국장이 재직 시절에 뭐 자유학비 출퇴근 회식 뭐 해외 출장 시에 기업들로부터 차량 및 각종 편의 제공받았다, 항공권 등 금품 수수했다. 이런 내용이 첩보가 들어와 가지고 당시 특감반에서 이례적으로 한 달 이상 감찰을 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포렌직을 하죠. 아시다시피 포렌직은 민정수석의 승인이 없이는 안 됩니다. 포렌직을 했는데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 결과를 보니 김경수 경남지사, 윤건영 정책실장입니까? 국정상황실장, 천경덕 총무비서관실의 인사담당 선임행정관, 이 사람들이요 각종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텔레그램 문자가 뜬 거예요. 그래서 특감반에서 개통을 밟아서 보고를 하니까 묵찰을 그러니까 덮으라고 한 거예요. 이게 민정수석이 지시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인걸 특감반장이 당시에 본인도 붕괴를 하더라는 거예요. 특감반원들 다 모아놓고 덮으라고 한다. 그 말을 전달하면서 다 따라서 유재수의 비위에 대해서 수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감찰 무마를 어디까지 선에서 감찰 무마를 했느냐. 이게 확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동부는 당부는 했지만 본인은 유재수를 모른다고. 그런데 아시다시피 노무현 정부 때 특감반장을 했어요. 김경수 그 사람들 아닙니까?
사실상 기피해야 될 사람이고, 저는 이 사건은 반드시 중앙지검으로 가져가서 수사를 해야 합니다. 지금 동부에는 관할이 없어요. 총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동부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아니, 관할도 없어요. 조국이 피고발인입니다. 네. 조국의 관할은 서울중앙지검이에요. 동부는 관할도 없어요. 지금 불법적으로 지금 그렇게 있는데 중앙지검으로 가져가야 일단 돼요. 관할 문제하고 수사가 하여튼 뭐 원칙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휘 잘 하시겠습니까?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우리 또 존경하는 김도욱 간사님이 또 설명하셔가지고 내가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게 우리 백현현 의원님만도 그렇고 권은희 의원님만도 그렇고 처장 2명을 추천을 하는데 국회에서 추천위원회에서 7명 추천위원회에서 5분의 4가 찬성을 해야 추천을 하게 돼 있습니다. 2명 다. 5분의 7명이 5분의 4면 5.8명인가 그래가지고 6명이 돼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당이 추천한 2명 위원이 동의 안 하면 절대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2명 추천하는 사람이 야당도 수긍할 수 있는 중립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저기 차장님, 뭐 우리 법사위 소위에서 논의할 때 여러 번 이제 들어가 보셨잖아요. 네네. 그죠? 법사위 소위도 이게 만장일치 거의 한 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의결이 안 되는 구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같이 된 비슷한 거예요. 한 명이 받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그 자체 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공수처 자체에 대해서 어떤 논란이 있다. 그 의견이 다르다. 이거는 수용할 수 있지만 법은 있는 그대로 좀 해석을 하면서 주장을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동훈 부장님. 예. 아까는 야당 의원님께서 정동병원 그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그 정 교수 측이 뭐 마치 허위 입원 확인서를 제출한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그 정 교수 측의 얘기는 정동병원에서 받아서 제출한 것이 아니고 현재인가 최근에 하여튼 입원한 데서 받아서 제출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정동병원도 자기네에서 한 건 아니다 당연히. 정동병원 아마 전에 입원했던 데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 한 부장님. 예, 그렇죠. 정동병원 전에 입원했던 병원인가 봐요, 그죠? 위원님 상세한 그런 부분까지 저희 대검에서 아마 보고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추석 이전에 입원했다고 그래요, 거기는. 근데 이번에 제출한 거는 거기 아니라서 아까 PPT에 띄워놓은 그 확인서는 당연한 거예요, 그냥 거기서 띈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마치 허위 진단서, 허위 입원 확인서를 떼서 제출한 것처럼 이야기가 돼서 잠깐 설명하고 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저 총장님. 네. 이번 우리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보면 패스트 그 피의자 신문조서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네네. 그 내용이 어떨지에 대해서는 뭐 추가로 논의를 해볼 생각인데 그 피의자 신문조서를 지금 검사가 작성하는 거 돼 있는데 실제로 직접 검사가 신문하는 경우는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최근에? 요새는 뭐 입회 그 수사관이 작성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네. 지금은 뭐 벌써 한 10년 전부터 직접 그 신문을 많이 하라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뭐 검사가 대부분 신문하고 그러고 이제 좀 보완해서 더 자세하게 묻고 또 끝날 때 검사가 다시 묻고 이렇게 하는 거로 하고 있습니다. 참여 수사관이 물어보고 답을 듣고서 작성하는 게 적법한 건가요? 아니요, 그렇게는 안 하고요. 신문을 하는 주체는 검사가 돼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 물어보는 사람은 검사가 신문하는 것이고 참여는 기재만 하는 것이고. 근데 아직도 일선청에서 전부 그렇게 되지는 않고 있죠. 이게 뭐 오래된 거 아니겠습니까? 일제 시대 때 그러니까요. 일본인 검사가 우리말을 모르니 그래서 된 예? 거예요. 참여 그
거기서 대장이 물어보고 그런 건데 지금 일제시대가 참여대장의 아니니까 통역생으로서 이렇게 조사하고 하던 게 지금 쭉 내려왔는데 내려왔던 거잖아요. 예, 근데 그걸 그 전에 뭐 거의 많이 그래서 고치고 있습니다. 많이 고치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되냐고 그 비율이. 지금은 뭐 사실상 과거에는 저희가 뭐 사건을 뭐 여러 건을 받으면 검사도 조사하고 계장도 조사하고 막 그렇죠. 이러는데 예. 지금은 이제 조사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아졌습니다. 실제로 나- 아, 검사실 하나가 하루에 네. 1명 정도밖에 조사를 잘 안 합니다. 근데 많이 지금 해도. 앞으로 네. 앞으로 만일에 그 검사가 직접 신문하지 않는다면 형사소송법에 위반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체로 네, 우리가 얘기하는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 조서로서의 네, 증거 능력을 받기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즉 헌법재판으로 해서 변호인의 피의자 참여 자체가 바로 동석하도록 네. 그렇게 이제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대검에서는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 요령 지침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시행을 하는데 네. 아직도 일선에서 보면 그거 제대로 안 지켜진다는 얘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변호사를 통해서 그 확인을 해보니까. 그렇죠. 그거는 뭐 벌써 제가 중앙지검장 할 때도 네. 변호인이 자유롭게 메모하고 뭐 대화도 할 수 있게 다 시행을 했고 또 대검에 건의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근데 아직도 만약에 많은 뭐 변호사들이 미흡한 게 있다면은 저희가 그래서 지역의 변호사 단체하고 인권 감독관하고 수시로 좀 커뮤니케이션을 해가지고 네. 좀 문제가 있는 것들을 좀 저희가 다 말씀을 듣고 그렇게 또 반영을 하고 있는데 좀 알겠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네. 이 지침 자체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네, 이게 비공개로 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변호사들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네, 사실은 일선청에 있는 검사님들이나 참여 수사관들도 모르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일선의 검사님들과 참여 수사관들한테 이 내용을 분명히 인지를 시키셔가지고 이 헌법재판소의 그 현재 결정에 위반되는 그런 형태의 네.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유의하겠습니다. 예.